요 법원장회의가 있고 나서 그 민주당 내에서 이제 그 사퇴 뭐 이런 여론들이 그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조이대 사퇴. 트리거가 된 거죠. 네. 그 오면서 제가 헌법을 또 다시 읽어봤습니다. 네. 이 헌법에 보면 사법권은 조이대 대법원장에게 속한다라고 안 돼 있습니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법원. 그러니까 법원은 지금 법원 노조분들도 구성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법원 가족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뭐 달나라 저기 뭐 다른 나라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법원의 구성원들이 지금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게 저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에서도 우리가 이 내란 국면에서 희망을 본 것은 국민들이 주인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과 같은 그 소위 말하는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했던 내란을 도모했던 세력들을 국민들이 갖다가 막았는데 그렇습니다. 법원도 조이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 내란의 DNA를 갖고 있는 일부 인사들을 지금 법원 노조가 지금 맡고 있는 전 이런 구조를 통해서 제2의 응원봉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저는 사법의 독립에 대해서 꼭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법의 독립이 규정되어 있죠. 근데 그 독립이라는 게 법원을 성역화해라, 법원은 마음대로 해라 이 뜻이 아니거든요. 그 네. 독립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독립이라는 의미를 대법원장 이하 법관들이 좀 잘못 이해하고 있다. 네. 그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세밀하게 보면 그 사법권 이제 재판에 관한 권한인데요. 조이대 대법원장이 가지는 사법권은 오로지 전원합의체 할 때 그때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사법권은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일선 법관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법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뭐 또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법원장의 제왕적인 대법원장 체제, 이분은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관을 해서 어떤 때 보면 제 생각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어떤 그거를 하나의 뭐 모델로 생각하고 있나 싶을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무분 인사권과 사무분담의 형태로 그 법관들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형사 재판 안 맡겨요. 영장 재판 안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어떤 사람만 속칭 뭐 튀지 않는 이런 판결들을 하는 사람들만 넣는 거죠. 네. 이것도 크게 이제 재판부 구성이나 이런 과정에서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침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뭐 네. 강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야, 그 다시금 기억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조이대 만행 다시 한번 좀 보고 갑니다. 네. 그거를 지금 다시 되새겨야 돼. 계속해서. 네. 자, 쭉 한번 읊어주세요. 3월 26일 이재명 당시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가 나고 무죄가 나와갖고 우리가 얼마나 막 박수치고 그랬는지 그렇죠.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판결문이 너무 꼼꼼해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기억나요. 이거는 이제 뭐 무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진짜 하나하나 다 살펴봤던 거 기억나지? 네. 예. 그런데 하루 만에 검찰이 상고하고 3월 28일 대법원에서 사건을 바로 접수합니다. 그렇습니다. 4월 22일 오전에 소부 2부에 배당이 됐는데 당일에 바로 조이대가 아니야 전원합의체로 가져와. 와. 당일에 그리고 또 당일에 합의 기일 진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대법관들이 처음 사건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많은 양을 이틀 만에 두 번째 합의기일 잡아서 진행하고 이때 표결까지 해버립니다. 표결까지 해버립니다. 이때 결론 나는 거죠. 예,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7만 쪽에 대해서 봤냐 안 봤냐. 그래서 논란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주심 대법관의 조이대 대법원장과 함께 해야지 저게 이루어지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심도 함께 네, 주심 해야지만 대법관의 역할도 주심 대법관이 뜻을 같이 해야지 이렇게 이런 비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그게 가게 가능하군요. 되거든요. 네. 만약에 주심 대법관이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네. 해버리면 이렇게 될 네, 수가 없는 이렇게 거예요. 신속하게 좀 이례적으로 진행되기가 좀 그 어려워. 누구였죠 그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누구였었지 그때? 주심 대법관. 박모 대법관 생각이 조금 안 네, 나네. 박모 대법관입니다. 어. 그런 지점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이 수구이라는 표현을 좀 했던 것 네, 같아요. 수기. 이 기록을 다 보지 않고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된 박영재. 박영재. 네. 박영재. 근데 저는요 조이대의 정치 개입, 그러니까 대법원의 사법의 정치 개입인데 저는 조금 더 확장시켜서 정치 판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판을 짠 거죠. 근데 저는 이 내란이라는 게 우리 법에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는 걸 우리가 내란이라고 지금 규정을 헌법에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헌법 읽어보시면요 권력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권력, 국민 주권 얘기할 때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할 때 권력이 딱 한 번 나오고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권한으로 나옵니다. 제한된다 할 때 한자를 써서. 네, 권한. 그러니까 권력에서 일부를 위임한 게 사법부로도 가고 행정부로도 가고 입법부로도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권력자는 오직 국민이다. 근데 네. 지금 조이대가 한 건 뭐냐? 사법의 권한을 이용해서 국민 주권이라는 그 권력을 배제하려고 하는 항명을 저지른 거거든요. 이 쿠데타잖아. 쿠데타죠. 그러니까 사법을 이용한 도구화한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네. 이걸 누가 막았냐? 법원 노조가 이번에만 훌륭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지난 5월 8일에도 법원 노조가 입장을 내요. 조이대 사퇴하라고. 지난 5월 8일에도 법원 노조가 입장을 냈습니다. 이미. 훌륭하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조이대는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걸 누가 막았냐?
판사들, 뭐 김주옥 판사나 이런 분들이 성명을 개인 자격으로 그 글을 올렸고 네. 또 하나는 고법의 부장들이 이거를 재판을 정지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막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이거 조이대의 행위 자체는 이거 사법 내란으로 규정해서 전 조사가 필요하고 네. 전 반드시 이거는 사퇴 요구해서 될 게 아니라 탄핵을 검토해봐야 된다. 탄핵 검토, 조이대 국회에서 탄핵. 탄핵 검토. 이거 너무 심각하고 하나만 예를 들면요. 구급 공무원, 뭐 예를 들어 공무원에 간지 1년밖에 안 된 구급 공무원도 페이스북에 정치적인 글에 좋아요 한번 잘못 눌렀다가 징계 먹거든요. 그 왜냐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그만큼 중요한 건데 최고법원의 최고 법관인 대법원장이 정치 판짜기를 했다. 아, 이거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일이죠. 문제야, 이건 사실. 탄핵을 해도 100번, 1000번을 더 해야 되는 1000번 해야 탄핵입니다. 돼, 사실은.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조이대 만행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4월 22일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5월 1일 날 파기환송했다고 해서 9일이 아니라 24일에 표결해서 이틀 만에 한 거다. 그렇지. 말씀사실 좋았습니다. 예, 요거 이거 그 대부분의 그 국회의원분들, 네. 대부분의 논객분들이 이 9일로 자꾸 얘기하는데 이틀이다.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네. 하루 약간 더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후부터 너네 야 그 기간 동안 7만 쪽 어떻게 봤어? 이렇게 하니까 막 끙끙 앓다가 복사는 못했고요. 전자 시스템으로 맞지 전자. 그러자 이제 바로 그러면 야 로그 기록 내놔봐 했는데 그 뒤로 이게 유야무야 돼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조이대 대법원장이 지금도 약간의 그 합의된 약속 대령 같은 기자들과의 문담만 하고 있는데 그럴 때가 아니고요. 저 상황 아까 2일 만에 전광석 갔다가 했던 그 네. 결정에 대해서 조이대 대법원장이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해명할 자신이 없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왜 안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자기 권력이 아니 자기 권한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문제 삼고 있고 이건 누가 봐도 지금 헬기 뜬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내란 상황과 똑같아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선택적으로 답을 안 하는 뭉개는 방식. 마치 지기현의 룸사롱도 지금 뭉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뭉개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뭉갤 거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답을 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설명과 사과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게 전제돼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야지. 뭐 얘기가 있어야 될 거 네네. 아니야.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못 하면서 지금 뭐죠? 그 김충식하고 서영국 의원이 제기했던 사인의 네. 동선. 네, 그 변호사님 거기에- 그거는 이따가 또 아, 주인공이 네. 따로 나옵니다. 네네네. 남의 거는 건들지 않습니다. 관할이 정해진. 네, 나 이 관할권이 있는 겁니다. 반박할 네. 거리가 네, 있으면 사물관할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했겠죠. 네, 네. 네. 뭐 로그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시하면서 네. 의혹 제기에 반박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근데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그건 거지. 얘기가 많아죠. 할 말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사과를 하면 되잖아. 아니면은 사과 못 하겠으면 이 사법 개혁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라도 있든가. 그렇죠. 야 서부지법 폭동 났을 때는 자기들 반성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돌아볼 게 없는지 반성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는 얘기가 없어.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네, 이거 일러드립니다. 정말 이게 그 불가침 우리 사법은 건드리지 마라. 불가침에 신성 불가침의 성역을 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뜨겁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에서 제안한 안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민주당 네. 제안한 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고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해서 총 9명으로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후보 추천위원회가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은 거기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국회가 후보 추천위원회에 간섭을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매불쇼에 나오는 그 종편 수계들이 그 공격을 당할 때마다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민원 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이 부분은 빼겠다. 그런 입장을 지금 내고 있죠. 그러니까 국회 추천 몫을 삭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추천 3명이지 않습니까? 네. 요거 국회 추천 대신에 다른 객관적 기관으로 대체하는 방식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지금 가장 그 내란 특별 재판부에서 가장 이제 되는 부분이 저거라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재판부 구성. 구성. 재판부 구성이 이제 2배수에서 물론 이제 법관에 의한 재판이고 대법원의 상고가 허용되기 때문에 무슨 위원회 문제는 없죠. 다른 걸로는 발생하지 않는데 재판부 구성의 특정 사건에 하는 거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견해는 있어서 이 부분에 보완들은 좀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를 뭐 생각해 본다면 저는 여기에서 추천에 대해서 한번 대법원장이 한번 재추천 적임자가 없을 때 이런 거는 한번 보완한다든가 또 추천 요구권. 네, 그래서 추천 요구권. 뭐 이런 거라든가 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듯이 뭐 이렇게 약간의 비토권. 단기간 내에 네. 뭐 이런 거라 네 비토권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보완들을 가지면 이렇게 특별하게 뭐
뭐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네. 저도 네. 법원의 그 구성면에 있어서는 국회에 들어가는 거를 문제 삼자고 하면 사실 뭐 헌법재판관 우리가 지명할 때도 국회 몫이 이미 있고 또 대법원에서도 우리가 그러네. 법원의 대법원장의 제청을 통해서 대법관 임명할 때도 다 국회 동의 받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뭐 국회의 영향력을 아예 배제해야 된다. 어. 뭐 이런 식으로 꼭 무슨 망고불변의 진리처럼 할 그러네. 필요는 없고 어. 다만 이제 저는 위헌성을 더 줄여보겠다. 그러니까 위헌의 가능성을 더 낮춰서 안전하게 가겠다라는 취지에서는 아. 뭐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지 않는가. 맞습니다.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아. 불필요한 위헌성의 시비를 시비를 좀 차단한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네. 뭐 이런 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법개혁, 법원개혁의 그 완성은 형사재판에서의 배심제 또 국민 참여 권한의 확대라고 보는데요. 국무원 주권주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 참여 재판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은 법관으로 그 사건에서 본다라는 법률도 제정도 가능하다는 전직 헌법재판관의 말을 청취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법관이라는 것이 뭐 아주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불쇼에도 이제 출연을 정기적으로 했던 최강욱 의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국혁신당 성비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있었던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징계 결정을 내렸죠. 당원 자격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금 한동수 변호사님이 당 윤리심판원장인데요. 네.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을 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최강욱 전 원장에 대한 징계가요. 오늘 당 최고위원회 보고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네. 당원 자격 정지 1년이면 이제 중징계라고 중징계.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모르고 섭외를 했는데 네. 윤리심판 원장이시더라고요. 네, 어제 밤 늦게 끝났습니다. 네. 10시 뭐. 네. 정확한 시간은 제가 기록하지 않은데. 네. 네. 이 결정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이제 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의결하는 순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네. 별도로 뭐 최고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당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서 네. 그 심판위원들이 그 신중한 심리 끝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네. 뭐 조금 더 뭐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들이 제가 들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누구에 지나가다- 대한 죄송함이죠? 국민들 제가 뭐 국민이라도 아. 포괄적 개념을 사용하긴 하는데요. 네네. 이 많은 이런 뭐 국민들 뭐 피해자 또 저는 늘 뭐 이렇게 그 힘없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네. 네. 그래서 뭐 혼자 간다면은 보복을 한 걸음 더 가고는 싶었지만 또 여러 가지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의결이 난 것으로 네. 이렇게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논평? 뭐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굉장히 그래도 신속하게 윤리감찰 지시도 했고 또 그 결과도 빠르게 이렇게 내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 사안의 좀 심각성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결정하신 걸로 보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양 당사자들이 대립을 하는데 상당히 예민한 사건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약자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가 관심과 배려를 좀 더 무게를 둬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는 전 민주당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잘했다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수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동수 변호사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가 잠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이대는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갑자기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의 재판을 잡더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켜버립니다. 그렇죠.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이상한 짓은 맞아. 네. 이상한 짓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이유에 대해. 그렇습니다. 그러던 차에 서영교 의원이 엄청난 녹취를 하나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녹취를 우리 매불쇼는 수없이 틀어져 있겠습니다. 맞아요. 수없이 틀어져 있겠어. 그러나 대한민국 언론은 세상에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국면이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부승찬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를 앞에 세워두고 네.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언론이 다 주목하고 그렇죠. 다 보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냐? 아, 그래도. 뒤늦게라도 네. 알려졌으니까. 자, 부승찬 의원이 여기에 불을 지폈거든요. 네. 그때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4월 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 김춘식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을 윤석열에게도 했다고 하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저도 기사로는 얼핏 봤습니다만은 제가 뭐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사실은 저도 그랬는데요. 사실이라면은 치명적인 상처 내지는 국민들의 신뢰에 상처를 주는 내용이겠죠.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진위가 밝혀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는 조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네. 이것은 부승찬 의원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작자를 저희가 네. 모셨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원작자는 서영교야. 진짜 원작자는 또 따로 있죠. 아 따로 있습니까? 예, 저에게 제보를 해주신 분이 진짜 원작자죠. 네. 네. 자, 그리고 제가 그것을 뭐 법사위에서 그렇습니다. 지금이다. 법사위 이 시간에서 이걸 던져놔야 네. 언젠가 불이 밝혀질 거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던져놓았던 겁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수차례 들었지만 다시 한번 또 듣고 옵니다. 조희대와 한덕수와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 김충식이가 만나서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거는 진짜 어마무시한 제보입니다. 그때 그 녹취, 그때 그 국회 장면 잠깐 다시 보고 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가 4인이 회동했답니다. 이것도 의혹이지만 들어보세요. 제가 말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들려요. 4월 4일 날 윤석열 판결 선고 끝나고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15일인가 그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정상명이랑 그다음에 김충식이랑 한덕수랑 어떻게 4명이 만나고 정신을 먹었다 이거지.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이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처리한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우, 소름 끼치네, 진짜.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요. 네. 조희대가 조희대의 난을 일으킨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첫째. 그렇죠. 두 번째. 한덕수가 그 완전 뱀장어처럼 살아오다가 꾸역꾸역 어떻게 해서든 대선에 출마하려고 했던 것도 다들 미스터리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네. 그것도 설명이 돼버립니다. 음.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파기환송 결정한 날에 한덕수가 아마 출마. 그렇습니다. 알고 예,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보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의원님, 네. 제보의 신뢰성 어떻게 네. 담보하시겠습니까? 제가 매불쇼 보고 우선 이겁니다. 저 질의는 5월 14일 날 한 질입니다. 5월 14일. 5월 14일 날 한 질이고요. 제가 5월 2일 날 질의를 한 번 더 합니다. 저 녹취가 나오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한 번 더 합니다. 녹취가 나오기 전에. 예, 녹취는 네. 제가 제보 받기 전에 5월 1일 날 제보를 받았습니다. 와. 5월 1일 날 3시에 조희대가 파기환송을 합니다. 이재명 파기환송 네. 유죄 취지로. 그렇게 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직을 합니다. 네. 출마를 선언하게 되는 거죠. 그날 5월 2일 날인가 5월 1일 날인가 저에게 뛰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줄 몰랐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제가 1년 전에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는데 그때 있던 아주 고위직 관계자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희대가 윤석열에게 충성맹세하듯이 이재명은 대통령 될 수가 없어. 대선에 올라오면 대선 전에 대법원에 올라오면 우리가 알아서 정리할 거야. 라고 조희대가 윤석열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조희대는 대법원장이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1년 전에 밥을 먹으면서 들었다며 저에게 5월 1일 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충성 맹세를 하고 대법원장이 됐다. 그런 뉘앙스죠. 이제 이 사람도 녹음을 해놓은 건 아니니까. 네네. 제가 1년 전에 밥을 먹었는데 그 밥 먹은 자리에서 고위직 관계자가 조희대는 윤석열에게 충성 맹세하듯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고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 왜?
대법원에 올라오면 우리가 알아서 정리할 거니까 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 그러니 이재명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어. 그러니 너무 이재명에게 줄 서지 마.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걸 1년 전에 들은 거예요. 네네. 밥을 1년 먹으면서. 전에. 그 얘기를 제가 5월 1일 날 제보를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5월 2일 날 5월 제가 2일 에? 법사위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 내용 뭐냐? 오. 내가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 조이대 이 내용 뭐냐? 대법원장 답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네. 그래서 그렇게 질의했고 두 번째 5월 7일 날 한 번 더 질의합니다. 5월 2일 날은 답변이 없죠. 5월 7일 날은 또 제가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서 또 한 번 합니다. 네. 그때 아니라고 하죠. 네. 그렇지만 제가 이건 직접 제보 받은 건데 그리고 제보 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두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에 제보가 한 번 더 옵니다. 이 목소리 아까 녹음한 목소리가 옵니다. 목소리가 왔고 이거 내가 그때 제보 받은 내용은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건데 두 내용이 같단 말이에요. 오? 아, 제보자가 달라요. 다르죠. 오. 처음에 5월 1일 날 저에게 제보한 사람과 이 녹취는 다른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복수의 제보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녹취는 다른 내용인데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죠. 이 녹취는 어떻게 받은 거래? 라고 하고 물어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언더커버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인이 받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를 아직 내가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했지만 갖고 있었는데 이게 언론에 나오게 된 거죠. 열린공감TV를 통해서 나왔고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서 다시 5월 14일 날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녹취와 함께. 예,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라.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아까 말하듯이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조이대 대법원장은 답변해라. 그리고 나에게 답을 줘라. 가져와서 답해라. 라고 한 상태에서 여지껏 오다가 이제 그때 사실 저는 조금 고민이 김충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네. 김충식이 4명의 조합에 맞나? 이 고민이 그때 고민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열린공감TV가 있으니까 했는데 그 다음에 김충식은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계속 제보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거를 이제 터뜨릴 때는 김충식의 존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군요. 김충식의 존재를 알지만 이 정도의 존재라고는 이해하지 못할 때였죠. 그렇지만 제가 그때 제기를 한 거였고 그 다음에 나온 김충식의 수첩이 나왔고 그리고 부산 엑스포트에 김충식의 발언이 나왔고 여러 가지 사건에 김충식의 그림자와 흔적이 남아있고 네. 김충식의 땅에 최은순의 판사였던 자가 같이 등기를 해놓고 맞아. 있고 김충식 그 땅에 같이 등기가 그 윤남근 판사가 등기가 되어 있고 네. 또 서희건설이 또한 뭐 등기 권리가 되어 있다든가 뭐 이런 제보도 있고 와. 예 그러면서 이게 좀 김충식이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다시 알게 되었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대정부 질문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야,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복수의 제보자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데 네. 첫 번째 제보자 말대로 실제 1년 전에 조이대가 윤석열에게 이재명을 내가 죽일 것이다 라는 충성 맹세를 하고 대법원장이 됐다면 지기현 미스터리도 어느 정도 풀리는 실마리가 나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와. 저에게 5월 1일 날 막 뛰어온 사람은 내가 그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런 줄 그때만 해도 조이대는 뭐 어떻든 그러지 않을 것처럼 보였잖아요. 제가 인사청문회 한 사람이거든요. 조이대. 예, 조이대가 나쁜 판결도 해요.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거 사과 한번 하고 가실까요 그러면? 어떤가요? 조이대 인사청문회. 저는 지적을 확실히 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인사청문회에서 뭐를 하냐면요. 중학생과 그 기획사 대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에서 이게 성폭행입니다. 그런데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맞아. 중학생을 놓고 맞아. 그래서 조이대가 이것을 대법원에서 바꿔버립니다. 맞아. 1심, 2심은 성폭행이라고 하는데 사랑했기 때문으로 맞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질의를 맞아. 하죠. 그런 판결했었구나. 그거 했었어. 정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미스터리가 어느 정도 풀린다니까 이게 그렇게만 사실이면.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그랬던 사람이고 또 다른 판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사람인데 그래도 그랬지만 어떻게 파기환송을 그렇게 9일 만에 시킬 수가 있죠? 또 9일이라고 하잖아. 이틀. 의원님 아까 그 자료에도 9일로 돼 있어. 이틀로 바꿔야 돼요. 내 진짜 이거 정말. 이틀은 날짜를 정하고 이틀만이란 말씀이시군요. 아니 그 표결을 해버려요. 네, 이틀 네. 만에. 그러니까 이틀 만에 결론이 끝나. 요거 보시면 돼. 요거 하나 드릴게 이따가. 요걸 하나 드릴 테니까 혹시나 오늘 보좌관분이랑 같이 오셨으면 요거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좀 계속 들고 다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틀. 4월 22일에 합의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대법관이 처음 사건을 접하게 돼요. 근데 이틀 후에 두 번째 합의기일이 진행되는데 이때 대법관들이 표결을 한다고. 표결한다고. 거기서 결정하고. 여기서 파기환송이다 요건은 여기서 이제 표결한다고. 이틀
이틀. 또 획기적이네요. 저희들 다 보고 그러긴 했지만 또 이틀. 획기적이네요. 예. 9일도 이틀. 충격이지만 이틀 그럼 예. 더 충격이죠. 더 충격이잖아. 9일도 충격인데 사실 9일도 전원합의체 회부했지 뭐까지 정리하다 보면 9일도 아니에요. 5월 1일이 지금 9일도 아니긴 하지만 그렇죠. 어떻든 9일이라고 했는데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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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는 예. 이틀이다. 예, 표결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희가 질의를 합니다. 이 수만 페이지를 봤다고요? 라고 하니까 질의를 하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앞에 있는데 뒤에서 쪽지를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가져와서 딱 보니까 쪽지를 보고 예 읽었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만 페이지를 읽었다고요? 그럼 수만 페이지 프린트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제가 얘기했고 박은정 의원이 로그인 기록 내놓으세요. 이렇게 아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사한 거 내놔 기록 내놔 야 그거 복사하는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근해 공식 넣어보니까 이거는 물리적 시간으로도 안돼 그러니까 천대엽이가 전자기록으로 맞지 하니까 이제 박은정 의원이 그래 그럼 이제 로그 기록 내놔라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침묵 뉴스가 침묵입니다. 됐습니다. 예. 그 이후로는 다 침묵이고 아무것도 보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이 진짜 네 명의 구성도 의미심장해요. 정상명 그 전 그렇습니다. 총장도 네. 이분이 그 윤석열 김건희 주해본 분이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죠. 그리고 김충식 관련해서 우리 매불쇼 영상 보시면은 자세하게 또 나와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김건희 어마어마하죠. 윤석열하고 예, 관련 있죠. 그리고 조희대는 대법원장이고 현재 대법원장이죠. 그리고 한덕수는 대행 끝내고 어. 후보 출마하려는 자, 그렇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미래 권력으로 나서는 자, 예. 이렇게 넷이 만났다. 이거 너무 정말 의미심장하잖아요. 반드시 넷이 만나야 돼. 뭐 이상한 짓을 할 거면. 아니, 필요 최소한이 딱그 그렇지. 인물들이죠. 예, 딱 네 명은. 그렇지. 근데 조희대 이틀 만의 결정도 참 이것도 의아하지만 더 의아한 거는 한덕수라는 사람이 권한 대행을 마쳤는데 갑자기 심판복 벗어버리고 선수로 뛰겠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게 웃긴 데다가 그날 4시입니다. 네, 웃긴 데다가 예. 심지어 자기네 당에서는 또 김문수 뽑아놨는데 김문수 내려와. 그래서 또 머리끄댕이 잡고 내려버려요. 선수를 바꿔버려. 이 당권 쿠데타까지 이어지는 게 그렇지. 너무 이래가 겹쳐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이 있으시니까 말을 해야 됩니다. 말해야 돼. 말을 안 하면은 지금 우리의 주장들이 너무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인정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 의혹 네. 조희대 이 의혹 O야 X야 말하기 길게 말하기 조금 수줍으면 온지 X인지 얘기해 얼굴로 자꾸 네모 표시하지 말고 온지 X인지를 얘기하란 말이야 네모 표시하지 말고 세모 아니에요, 세모? 네. 오죽하면 이렇게 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얘기를 너무 안 하니까 네. 얘기를 입장을 내야죠 예, 이거는. 제가 오늘 그래서 이야기한 거는 4명의 녹취 그 전에 제보 받았다니까. 그게 핵심이네. 5월 1일 날. 의원님 그리고 나 내가 이거 5월 지금 2일 날 소름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5월 2일 날 질의를 해놓았다니까요. 그래서 법서에 그 질의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이게 또 화제가 되니까 보좌관이 얘기하더라고요. 의원님이 제보 받은 거라서 내가 제보 받은 거 아니지 않았니? 그 우리 방으로 온 제보였잖아. 이렇게 했어요. 네. 왜냐면 녹취니까. 그래 내가 5월 1일 날 제보 받은 게 또 있었지. 와 이게 그게 5월 1일 날 제보가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그 사람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나 이거 얘기해도 되지? 또 얘기해도 되지? 예. 그래서 이 사람도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들은 이야기로는 그 사람들이 둘이 만난 게 아니라 같이 몇 명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몇 명이 만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때 우리가 들은 얘기가 조희대가 맞았네.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공개적으로 제보한 사람이 2분인데 이 한 분은 또 여러분과 같이 있었어. 근데 여러분이 있는 사람들도 그걸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이거는 기억을 싫어. 하는데 만나러 가서 이제 왜냐면 저도 한 번 더 다져야 되니까 만났고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얘기한 우리 말이 맞았지. 야, 이거- 그때 얘기한 우리가 들었던 그 말이 맞았지. 이건 신뢰 수준이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높은 거잖아. 이 정도면은 이제 범죄 혐의가 거의 구체화된 상황이라서 이건 수사가 불가피한데 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지금 정확하게 뭐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진 않고 있잖아요. 이거 네. 정말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수사 사안입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그런 질의가 있었고 수사를 해야 하고 이 정도면. 수사를 해야 조희대도 답답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김민석 총리가 한 것처럼 수사해야 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그 이틀 만에 그렇게 파기환송이 표결로 이루어지리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리고 그때 증거 하나 더 네. 있는 게 조희대 또 있어? 대법원장이 화면 중계됐잖아요. 덜덜덜 이렇게 떨어요. 진짜로 손을 이렇게 떨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거 제 추측입니다만은 뭔가 일을 지금 꾸미고 하다 보니까 떨리는 거 아니냐, 아니면 수전증이든지 뭐라도 하나를 밝혀야 될 건데 수술증은 좀 의심됩니다. 뭐 그런 거. 야, 우선 우리는 여기서 또 그런 건 하지 좀 않습니다. 정리해서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조희대, 한덕수랑 만났나 안 만났나, 그렇지. 통화했나 안 통화했나, 아니면 중간에 누구 매개로 의견이 오고 갔나 안 오고 갔나. 조희대 윤석열과 만났나 안 만났나, 누굴 매개로 얘기가 오고 갔나 안 오고 갔나, 네. 그 중간에 누가 있었나 없었나,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그런 판결을 가지고 오게 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되고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한덕수가 이야기했습니다. 밥도 안 먹었고요, 안 만났어요라고. 한덕수 말 언제 사실인 건 몇 개 한덕수는 됐습니까? 거짓말 너무 잘해요. 거짓말 다 해서 거짓말이 예.
CCTV 통해서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밥과 안 만났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 매개로 의견 오고 주고 받았는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다 있고 이 말은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대법원이 됐다, 태도가 이거. 이상한 게 이건 됐어. 부승찬 의원이 어제 대정부 질문 할 때도 그렇고 네, 서영교 의원님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그렇고 네, 별다른 입장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별다른 입장이 없다라고 입장을 내놓고 네, 원래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 기자들이 마이크 들이댔거든요. 네, 근데 어제 부승찬 의원 대정부 질문 이후에 대법원에서 어제 저녁에 조희대 대법원장 퇴근하는 거 그리고 오늘 아침 출근하는 거 그거는 영상을 찍지 마십시오. 이렇게 입장을 내요. 그래요? 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하고 방방 떠야 되는데 그렇지. 입장 없다라고 하면서 어제 퇴근하는 거 오늘 출근하는 거 영상 찍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버려요. 와, 진짜 이상해. 이게 된 거야 이제는. 이제 다 왔어. 아니 그렇게 당당하게 사법개혁 관련해서는 그러니까요. 출근길에 막 목소리 내고 하던 네.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야, 근데 이거는 좀 안 좋은 속보네. 지금 속보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좀 안 좋은 속보네. 내란 특검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조희대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입장이 수사 대상이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고 현 단계에서 수사 착수할 만큼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 왜냐하면 법리적인 문제도 법리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이 특검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 영장 청구하면 하나도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진짜 우리 서영교 의원이 나오셨으니까 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씀드려. 지금 다 말씀드려. 특검에 우리가 다 의존할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국회가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물론 주도하겠지만 국회가 중심이 돼서 12.3 내란의 사법부에 관련된 부분, 요걸 좀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조사 특위를 통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공론화가 되고 그 안에서 증언자들이 용기를 내서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법원에도 많은 실무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봤는데 이 공간을 좀 열어줘야 그분들이 용기를 내고 나온단 말이에요. 좋다. 그래야지 특검도 그걸 이어받아서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그냥 맡겨놓고 특검이 알아서 해라? 굉장히 부담스럽고 현실적으로도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 우원식 의장님께서 제발 좀 이 일에 대해서는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조희대 탄핵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네. 탄핵까지도 이건 저는 염두에 놓고 이 일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요거는 법사위 생각이 차원에서 듭니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특검은 특검대로 또 수사 영역이 있고 그렇지만 특검에게 계속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은 부패 경제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희대와 한덕수와 윤석열과 모두가 엮여 걸려 있는 부패 스캔들이다. 네. 저는 권력 부패 스캔들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권력 부패 스캔들은 검찰도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수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관봉권 띠지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검은 관봉권 띠지도 수사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봉권 띠지 내용이 수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2조 14호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가서 알려줬거든요. 이런 것처럼 수사 영역일 수 있고 수사 영역이 되게 해야지 되기 때문에 네. 이건 내란에 연속되는 과정이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가 특검에도 검찰에도 경찰에도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회 내에서 이 모든 것을 수사하고 네. 대책을 세워나가야 알겠습니다.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이제 속보가 또 나왔는데 특검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또 우리 법사위에 계시니까 우리 의원님한테 네. 말씀드리면 돼 지금. 특검의 입장입니다. 특검의 요구. 관련 사건 그 특검법상 관련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규정이 모호해서 법 개정 부분에서 그걸 명확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요구한 상황이고 아직 개정 법안이 시행되지 않아서 지금 어려운 거다. 그렇죠. 이번 예, 개정안에는 예, 예. 그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다고 예. 말씀드려. 예. 특검에 말씀드려. 관련 사건을 좀 중요하게 저희들이 이번에 넣어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넣어 놓으셨대요. 곧 시행된다면. 예, 만약에 그게 또 부족하다면 또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수사 과정 속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사 과정 속에서 고소 고발되고 인지된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16호에 들어 있습니다. 16호. 예. 16호에 들어 있기 16호. 때문에 예. 전달해. 그래서 지난번에도 김예성 관련해서 법원이 이것은 특검 영역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수사 과정 속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해서 다시 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조영교 의원님 오늘 진짜 너무 잘 모셨네. 그러니까요. 나는 이 복수에 그러니까요. 제보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예. 행여나 이 녹취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내가 그러니까. 매번 이게 좀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복수의 제보자가 있어. 근데 그 결이 같아. 네. 이 신뢰도가 무척 높습니다.